딸의 수학여행 동영상을 보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성산일출봉이에요. 정말 예쁘죠? 저 사람 분명히 엄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벼가며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했어요. 3년 전 치매로 사망했다던 제 어머니가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계셨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오빠가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님 모두가 거짓인 걸까요? 이후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38살의 평범한 직장인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재혼한 남편 박태준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 미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7년 전 해외 출장 중 실종되었어요. 그 후로 미래와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준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음이 울렸죠. 미래가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보낸 동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와 이렇게 소통하네요. 미소를 지으며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성산일출봉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 바다가 정말 파랗고 맑아요. 선생님이 내일은 올레길도 간대요. 미래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려왔어요. 아이가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변 경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장난치는 모습,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에 담겼죠. 그때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영상 뒤편 올레길을 걷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그 노인의 모습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 친정어머니 김혜자였습니다. 3년 전 심한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던 어머니였어요. 다망색 모자와 하늘색 카디건, 그리고 항상 왼쪽 어깨를 약간 기울이는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어요. 오빠 성민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했다고 했는데 당시 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못했었죠. 해외 출장으로 장례식에 늦게 도착했고 이미 모든 절차가 진행된 후였습니다. 뭐해? 국 넘친다. 태준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서둘러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거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미래가 동영상 보냈어. 근데 이상한 게 보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태준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태준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또 시작이네. 은영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야. 제주도에 노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태준의 말투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너무 단호했달까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 어머니였어요. 아니야, 저분은 엄마가 맞아. 걸음걸이, 그 특유의 모자를 쓰는 방식까지. 엄마가 항상 모자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쓰는 거 기억하지? 결혼식 때도 그렇게 쓰셨잖아.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스트레스 너무 받았나 봐. 장모님 돌아가신 지 이미 3년이나 됐어. 그리움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내가 심리상담사 친구 소개해 줄까? 태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비슷한 노인을 어머니로 착각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은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영상을 돌려보았죠. 매번 볼 때마다 확신은 더 커졌습니다. 태준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의 사진첩을 꺼내 그 영상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왼쪽 귀 위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항상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걷는 습관, 그것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숨어 사시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어머니의 죽음을 조작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어머니의 죽음을 조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첫 번째로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요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곳에서부터 진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챕터 2 은폐된 진실. 서울 외곽의 평안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던 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죠. 그 모든 과정을 오빠 성민과 옳게 수연이 주도했어요. 어머니의 재산 관리도 그들이 맡았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색 벽과 조용한 복도, 곳곳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이곳에 계시다 돌아가신 김혜자 어르신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딸입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록 열람은 직계 가족만 가능하지만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입소자의 기록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다행히 준비해 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뒀죠.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니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의 기본 정보와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김혜자님은 2021년 4월 10일 입소하셔서 같은 해 10월 15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요.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살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질환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늘 심장은 매우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게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건강 체크 기록이 사망 전날까지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혹시 당시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의사나 간호사분이 계실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이직했어요. 당시 담당이었던 정 선생님은 해외로 가셨고 간호사들도 거의 다 바뀌었어요. 아, 그런데 윤영숙 어르신은 아직 여기 계세요. 김혜자님과 같은 방을 쓰셨던 분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룸메이트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정보원이 있을까요? 간호사의 안내로 2층 휴게실에서 윤영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70대 노인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혜자의 딸이라고요? 영숙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계자가 항상 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산다면서.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영숙 어르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눈빛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사실, 계자가 죽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전날까지 멀쩡했거든요. 밥도 잘 먹고 함께 TV도 봤어요. 치매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기억을 못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또렷했죠.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심장마비라며 데려갔죠. 그 이후로 혜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 어르신의 말을 들으니 의심은 더 커졌어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무서워하거나 위협받은 것처럼요. 영숙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계자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성민이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처음엔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혜자가 너무 진지했어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한 날이면 더 불안해했죠. 한 번은 내게 쪽지를 건네기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딸에게 연락해달라고.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위험을 느끼셨던 거군요. 그리고 그 위험의 근원이 오빠 성민과 올케 수연이라니. 그 쪽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숙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와서 어머니의 물건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 쪽지도 함께 사라졌죠. 당신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해외에 있다기에.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라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치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네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도움을 청하셨는데 아무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그날 밤 간호사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전에 내 귀에 속삭였어요. 나는 살아있을 거야. 제주도에서 만나자. 당시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어르신의 말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그것도 제주도에. 미래의 동영상에서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위험을 감지하셨고 누군가가 어머니의 사망을 조작했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의심스러운 건 역시 오빠 성민과 올케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다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빠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을 확인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 살던 집. 오빠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대학 동창이자 현직 경찰인 강지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원아,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챕터 3 비밀 수사의 시작. 강지원을 서울 북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죠. 지금은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했을 때 망설임 없이 달려와 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말하지 않더니 지원이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동영상 속 어머니, 요양원에서 알게 된 의심스러운 죽음,
그리고 오빠와 올케에 대한 의혹까지요. 말을 마치자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은영아,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어. 노인 학대의 사기, 심지어 납치까지. 지원이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식적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식 수사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어. 우선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와 화장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지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 사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 사인은 분명히 급성 심장마비였지만 담당 의사의 서명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 이름, 김태식 의사, 어딘 가서 들어본 것 같아.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 병원 주소 봐봐. 평안요양원이 아니잖아. 다른 병원이야. 지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식. 맞아. 올케 수연의 사촌이야. 결혼식 때 보았던 기억이 나.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화장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해. 실제로 화장 절차가 있었는지 지원이 말했어요. 다행히 지원의 경찰 신분으로 화장장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어머니의 시신이 화장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화장을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은영아,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오빠가 의심할지도 몰라. 지원이 경고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머니의 집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관리한다는 그 집,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강남의 아파트요. 어머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이미 1년 전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집을 판 것이었죠.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태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죠. 오늘 어디 갔었어?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강지원, 알잖아. 옛날 대학 동창.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런데 회사에 전화했더니 오늘 휴가 냈다던데.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응, 지원이가 휴가 중이라 시간이 맞아서 만났어.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최근 통화 기록에 오빠 성민의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후에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태준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남편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태준이 잠든 후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상금을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미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래야, 엄마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며칠 집을 비울 거야. 아빠에게는 말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사랑해.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한 직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직접 가볼 시간이었어요. 출발 전 지원에게 전화했죠. 지원아, 나 제주도 간다. 어머니를 직접 찾아볼 거야. 뭐, 너무 위험해, 은영아. 증거도 없이 그냥 가면. 동영상이 증거야.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의심스러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원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매일 연락하고 위치도 계속 공유해.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다시 한번 미래가 보낸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서귀포 쪽 올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곳이 제 목적지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갑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챕터 4 제주도에서의 추적.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섬 특유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미래의 동영상 속 장소, 서귀포 쪽 올레길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달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왔으니까요. 서귀포 올레길 입구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미래의 동영상에서 본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길,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 그리고 올레길을 걷는 관광객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모습이신데. 핸드폰에 저장된 어머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바리스타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잠시 봐도 될까요? 노인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자세히 보셨어요. 아, 이명숙 씨 같은데. 맞아요, 이명숙 씨.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명숙이라. 어머니가 가명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오후 4시쯤 이 올레길을 산책하세요. 아마 지금쯤 바다 전망대 쪽에 계실 거예요. 저기 보이는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돼요.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고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떨려왔어요. 담황색 모자, 하늘색 카디건. 틀림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외면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은영이에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어머니, 모든 걸 알아요. 요양원에서 뭐가 있었는지, 오빠와 올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제 손을 잡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따라와. 여기선 말할 수 없어. 어머니를 따라 올레길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10분 정도 걸어 작은 단독주택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빠르게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아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식물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영아. 어머니는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너구나. 내 딸.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제 앞에 계셨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모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 나는 성민이와 수연이가 내 재산을 빼돌리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단다. 그들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만들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어. 그날 바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성민이가 나를 발견했지. 그 애는 내게 약을 단차를 마시게 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요양원이었단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점차 약효가 떨어지면서 기억이 돌아왔어. 하지만 내가 정상임을 주장할수록 더 많은 약을 투여받았지. 다행히 거기서 친절한 간호조무사 한 명이 나를 도와주었어. 그 아이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해외에 있다고 들었어. 성민이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그래서 내게 연락할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성민이와 수연이가 다시 나를 찾아낼까 두려웠단다. 그들은 내 사망 신고를 내고 화장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내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했던 그 오빠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니. 그리고 제 남편 태준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태준이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민이가 태준에게 돈을 주었단다.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주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지원이 도움을 받아서 오빠와 올케, 그리고 태준이 한 일을 밝혀낼 거예요.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 돼, 은영아. 너무 위험해. 그들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단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제주도에서 살고 너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어머니의 재산도 명예도 되찾아 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누구도 이곳에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셨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민이야, 어떻게 이곳을 찾았지?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원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은영아, 큰일 났어. 내 위치가 노출됐어. 태준이 내 핸드폰에 추적기를 설치한 것 같아. 당장 그곳을 떠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현관 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강하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셨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우리는 부엌을 통해 작은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담장 너머로 이웃집 마당으로 가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문을 여시고 저를 먼저 밀어넣으셨어요. 여기로 가면 옆 골목으로 나갈 수 있어. 그 길로 해안가까지 가. 내 친구 박선자가 바다향기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 어머니는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요, 같이 가야죠. 제가 애원했어요. 난 뒤에서 그들을 막을게. 걱정 마, 곧 따라갈게. 어머니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어머니는 제 등을 밀며 속삭이셨어요. 가, 어서. 우리 딸,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번엔 엄마가 널 지킬게. 눈물을 참으며 어쩔 수 없이 이웃집 마당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로 나와 해안가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집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혜자, 문 열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오빠 성민의 거친 목소리였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가려는 순간 지원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다 향기, 식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해서 주변 상점들을 둘러보았어요. 마침내 푸른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향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들어가자 60대 여성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 선자님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성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영 씨지? 혜자가 방금 전화했어. 뒤편 사무실로 와요, 빨리. 그녀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선자님은 문을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혜자가 위험하다고 했어. 무슨 일이야? 박 선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박 선자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부터 혜자와 연락해왔어. 그 아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알아. 내 어머니는 용감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너무 위험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받았어요. 은영아, 오빠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잘 있으시니 걱정 마. 해치지는 않을게. 단지 예전처럼 조용히 요양원으로 모실 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건 범죄야. 성민이 차갑게 웃었어요. 범죄,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모든 서류가 그걸 증명해.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이제 와서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해봤자 그건 내 망상으로 보일 뿐이야. 지금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안전해. 우리랑 같이 서울로 돌아가자. 태준이 너 데리러 가고 있어. 그리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어머니가 또다시 그들에게 잡힌 것이었습니다. 선자 이모님,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 선자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도울게. 하지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여 뒷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당 뒤편에 주차된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이 섬에서 40년 살았어. 모르는 길이 없지. 박 선자님이 엔진을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박 선자님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선불폰이야. 추적당하지 않아. 친구에게 연락해봐. 감사히 받아들고 지원에게 연락했어요. 지원은 이미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찰에도 연락했다고요. 증거가 필요해, 은영아. 성민이 말대로 모든 서류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증명하고 있어. 혹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증거 같은 건 없어? 갑자기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께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박 선자님, 혹시 어머니가 특별히 보관하는 것이 있나요? 박 선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맞아. 혜자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노트가 있어. 나한테도 맡긴 적 있는데 성민이랑 수연이가 어떻게 자기를 속였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 적혀 있어. 병원 영수증이랑 의사가 매수됐다는 증거도 있었지. 심지어 녹음도 몇 개 있었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혜자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 하지만 박선자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그들에게 잡혔으니 우리는 한참을 달려 섬 남쪽의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선자님의 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상황을 알아볼게. 박선자 님이 말했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을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은영아, 제주공항에 도착했어.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성민이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대. 2시간 후 출발하는 비행기야.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지원아? 공항에서 막을 수 있을까? 그건 힘들 것 같아. 법적으로는 아직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고 성민은 법적 보호자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해. 마침 박선자님이 들어오셨어요. 계좌가 잡혔대. 하지만 다행히 그 노트는 안 빼앗겼어. 그 애들이 오기 전에 내게 맡겼거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노트가 여기 있어요. 박선자님은 작은 금고를 열고 두꺼운 노트와 USB를 꺼내셨어요. 여기 있어. 이게 성민이와 수연이를 감옥에 보낼 증거야. 노트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꼼꼼한 필체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민과 수연이 어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 가짜 진단서를 만든 의사의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성민과 태준이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USB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원아, 증거를 찾았어.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자. 어머니를 구해야 해. 박선자 님의 차로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중에 지원과 만나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원은 제주경찰 2명도 대기시켜 놓았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출발 비행기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30분 후에 출발이었습니다. 서둘러 지원이 소리쳤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데 직원이 저희를 막았습니다. 탑승권 보여주세요. 경찰입니다. 지원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달려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기실 구석에서 성민과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성민이 옆에 서 있었어요. 올케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영아, 여긴 어떻게? 그만해, 오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내가 어머니 재산을 훔쳤다는 것도, 가짜로 사망 신고를 했다는 것도.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모님은 심각한 치매 환자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울경찰청 강지원 형사입니다. 김혜자님과 함께 서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민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야. 이건 다른 노인이고 내 어머니를 닮았을 뿐이야. 제가 노트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3년 동안 모은 증거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는지 다 적혀 있어. 의사를 매수한 증거, 내가 태준과 나눈 대화 녹음도 있어. 성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성민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니? 성민이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안 돼. 내가 3년 동안 계획한 걸 이렇게 망칠 순 없어.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제주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떼십시오. 체포하겠습니다. 성민과 수연은 결국 체포되었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영아, 정말 고마워. 내 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제주경찰서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의 법적 사망 상태를 해제하는 절차도 시작했어요. 지원이 법률적인 모든 면을 도와주었죠.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영아, 이제 다 괜찮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태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와 할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과 수연이 구속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서울에서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저희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꾸리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은영아, 태주는 어떻게 할 거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 전 첫 남편을 잃고 이제 재혼한 남편마저 거짓말쟁이였다니요. 하지만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절 속이고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아픔을 겪다니.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오빠와 태준이 선택한 거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원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 다음 성민과 수연의 재산 횡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지원이 물었어요. 아마 집에 있을 거야. 미래와 함께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래, 어떻게 미래가 아직 태준과 있어. 급히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빨리 가봐야 해. 태준이 미래를 이용해 나를 협박할까봐 걱정돼. 제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의 차를 타고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은영아. 태준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래는 어딨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학교에 갔어. 넌 정말 나를 괴물로 안아보네. 태준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속이고 이용할 수 있니?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김혜자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성민이 실패했나 보네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태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지. 성민이 제안했어. 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내가 상속받을 몫을 포기하게 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처음엔 단순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날 속이고 어머니를 해치는 걸 도왔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모든 증거를 내게 넘겨. 그럼 내가 가진 내 약점들을 공개하지 않을게. 내 약점. 의아했습니다. 내 첫 남편 실종 사건 기억나? 사실은 내가 그를 해쳤다는 증거가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태준이 웃었어요. 경찰은 내 말 대신 증거를 믿을 거야. 성민이 준비해둔 거야. 너와 어머니가 이 일을 파헤치려 하면 써먹으려고. 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봐, 협박죄도 추가하고 싶은 모양이지? 태주는 지원을 무시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증거를 넘기고 조용히 이혼하자. 그럼 모두 편해질 거야. 순간 문이 열리고 미래가 들어왔어요. 엄마, 미래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딸 앞에서 약점을 드러내기 싫었나 봅니다. 미래야, 짐 좀 챙겨줄래? 오늘부터 잠시 외할머니와 함께 지낼 거야.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미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본 외할머니의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살아계셨네요. 제주도에서 본 게 정말 외할머니였어요. 미래가 방으로 들어간 후 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협은 통하지 않아. 오빠와 올케가 저지른 범죄를 알리고 내가 공범인 것도 밝힐 거야.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은영아. 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순간 지원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 협박죄에 공모죄까지 추가되겠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은영아, 괜찮니?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미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계셨는지, 외삼촌과 태준이 어떤 짓을 했는지. 미래는 충격받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와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성민과 수연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빼돌린 돈,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한 내역,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과정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성민이 어머니의 사망 증명서를 위조하고 실제로 다른 시신을 화장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과정을 조작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택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민의 집에서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위조된 여러 서류들이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성민과 수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태준의 경우 직접적인 범행 가담 증거는 적었지만 공모 혐의와 협박죄로 입건되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녹음된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 날의 조사 끝에 드디어 검찰은 성민과 수연을 사기, 문서위조,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태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어머니의 법적 생존 상태도 회복되어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민사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성민과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셨고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아들이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건 그 애가 선택한 거야.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강력하게 성민 일당의 범행을 논박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와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성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물증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노모 사망 위조한 불효자, 재산 노린 자식들의 충격적 배신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저희 사연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제보도 이어졌어요. 어느 날 피해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어머니와 저희 용기에 감사하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내 경험이 다른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양원 감시단에 참여하고 피해자 상담도 하셨어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신 겁니다. 한편 저는 태준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처음엔 미래가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살리느라 정말 용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미래라는 빛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성민의 변호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었고 증거를 무효화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재판 6개월째 드디어 1심 판결이 내려졌어요. 성민은 사기, 문서위조,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수연은 5년형을 받았습니다. 태준도 공범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성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은 생각 안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날 속이고 가두고 내 재산을 빼앗은 게 날 위한 일이었니? 엄마를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난 항상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너는 내게 두 번째 죽음을 안겨주었어. 성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판결 후 저희는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이미 팔렸지만 법원은 그 매매를 무효로 판결했어요.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어머니와 미래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으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세 여자가 함께 사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사 첫날 밤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은영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 희망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찾아내고 이렇게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될 줄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이제 우리 셋이 평화롭게 살아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셋이. 아, 미래 아이가 많이 컸구나. 내가 놓친 3년 동안. 이제부터 함께 추억을 만들면 돼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첫 남편 미래의 친부에 대한 것이었죠. 태준이 협박할 때 언급했던 그 사건. 정말 성민이 무언가 조작했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지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원아, 혹시 내 첫 남편 실종 사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 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이미 알아보고 있어. 태준의 말 때문에 걱정되어서. 뭐라도 나왔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로부터 일주 깊게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영아, 믿기 힘든 일이 있어. 내 첫 남편을 찾았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성민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문서야. 내 남편은 실종된 게 아니라 성민이 그를 해외로 추방시킨 거야. 성민이 이민국에 거짓 신고를 해서 내 남편의 비자가 취소된 거였어. 숨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오빠의 계략 때문에 사라졌다니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살고 있어.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연락을 취했어. 그는 내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대. 성민이 내 이름으로 이별 편지를 보냈거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지원아,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직접 한국에 오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도착해. 그 말을 듣고 미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7년 동안 미래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살아 돌아온다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용기를 내어 미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어요. 응,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오신대. 그날이 오기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서 전 남편 김민우를 만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미래가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아빠.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래야. 많이 컸구나. 아빠가 미안해. 저도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색했지만 과거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가 날 떠난 줄 알았어.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지. 내 성격을 아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날 리가 없잖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7년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민우는 브라질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작은 레스토랑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를 다시 만나 반가워하셨어요. 민우야, 내가 살아있다니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미래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단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성민이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민의 항소심 재판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 진술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영의 남편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은영이 약해지면 어머니의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태준을 소개해 은영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죄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항소심에서도 성민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증거로 인해 추가 기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게 왔지만 확실히 실현되고 있었어요. 민우는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고 가능하면 방학 때 브라질로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사이는 이제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계속하셨고 저는 새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성민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성민의 최종 판결이 나고 2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숨어 사셨던 그곳, 이제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감회에 젖은 듯 했어요. 은영아, 이곳에 숨어 지낼 때는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을 온다니 신기하구나. 서귀포의 한 리조트에 묵으면서 올레길도 걷고 바다도 구경했습니다. 미래는 특히 해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미래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는 날,
우연히 박 선자님의 식당 바다 향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자야, 오랜만이구나. 박 선자님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혜자, 정말 잘 지냈니? 소식 들었어.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면서. 두 분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박 선자님이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혜자가 여기 있을 때 쓴 일기야.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급히 떠나는 바람에 못 줬다더라. 이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왔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저와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은영이와 미래를 생각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그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온다면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이제 끝까지 함께하자. 미래도 함께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세 여자의 손이 모여 하나가 되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지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사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노인 학대 전담팀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어요. 너희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어, 은영아. 이제 나는 노인분들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느껴. 지원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래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노인 권익단체의 대표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노인 문제를 다루는 책들을 기획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건 어때? 많은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제안에 용기를 내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도 자신의 시각에서 경험을 더했고 어머니는 숨어 지내던 시절의 기억을 공유해 주셨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 가족들이 연락해왔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저희 이야기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노인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인 보호 법안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와 엄마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민은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읽기를 거부했지만 어머니가 읽어보자고 하셨어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면회를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면회 후 돌아오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했고 수연과는 이혼했어요.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에게 전화를 하시지만 저희 가족과 다시 함께 살지는 않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출소 후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미래에게 한 번 연락이 왔었지만 미래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7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연도 하시고 요양원 봉사도 계속하세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담은 책이에요. 미래는 대학원에 진학해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 방향을 결정한 셈이죠. 오늘은 어머니의 70세 생신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선물해 드렸어요. 이번엔 두려움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영아,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내가 가장 두려웠던 곳이 이제는 가장 기대되는 장소가 되었어.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미래가 우리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을 담은 사진 속에는 세 여자의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겨내고 이제는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미래가 우연히 찍은 수학여행 동영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우연이 가져온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용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도요. 제주도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처럼 우리의 앞날도 밝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